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돈지사 쌍둥이 탐정의 미스터리 추적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볼까요? 5. 긴 경적 소리가 출관을 알리면서 본장은 종료되었다. 연구차라고 하면 금칠로 장식된 궁전 모양의 자동차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는 민원이 이어졌기 때문에 궁전 모양의 연구차를 볼 기회는 매우 줄어들었다. 오가미 신노스케의 유고를 실은 차도 일반 자동차와 구분하기 힘든 것으로 그 차가 문 밖으로 나가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조문객들은 행렬이 무너진 개미처럼 각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정신을 차리니 마당에 서 있는 내 뒤로 렌이 있었다. 그는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의 방구석에 자연스럽게 앉아 우리들이 읽는 독경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래도 게임기는 대기실에 놓고 온 모양이다. 화장을 하고 나서 납골. 그것이 끝나면 친족들이 유골함과 함께 돌아온 후 처치를 법요 별표야. 별표 죽은 이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하는 불교의식. 법사나 법회라고도 한다. 화장터로 향하는 친족들을 배웅하면서 나는 렌에게 말했다. 처치를 법요는 말 그대로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 7일째 돌아가시기 전날부터 세는 지방도 있다. 에 이루어지는 법요인데 친족들이 장례식 후 바로 모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장례식 당일에 함께 치르는 게 일반적이다. 애당초 렌도 절에서 자란 아이다. 이어서 입을 열었을 때는 그런 것쯤은 안다고 얘기하는 표정이다. 그건 법요를 이끄는 도사의 일이지.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을 거야. 글쎄, 어떻게 할까? 우리들은 돌아가도 되지만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어쨌든 나중에 도사를 모시러 와야 하니까. 일단 화장장까지 가서 견학이라도 할래? 도사인 아버지는 화장장에 따라가 화장터에서도 독경을 한다. 5분 정도로 끝나는 짧은 독경이지만 승려의 일을 이제 막 알기 시작한 렌은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렌은 시선을 비스듬히 위로 하더니 흥미가 없다는 듯 대답했다.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오랫동안 봐왔던 나는 안다. 이것은 가겠다는 뜻이다.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 렌은 분명하게 거절한다. 솔직히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쑥스럽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다. 내가 상주인 사치오에게 그 뜻을 전하자 사치오는 나와 렌의 동행을 허락해 주었다. 화장장으로 향하는데 오가미 집안은 마이크로버스 별표를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차에 나눠 타고 가기로 했다. 그래서 나와 렌, 그리고 아버지는 셋이 왔을 때와 같은 세단을 탄다. 별표 독일 폴크스바겐 4에서 출시된 여럿이 탈 수 있는 승합 차량. 버스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그건 그렇고 아까 사치오 씨의 그 무서운 얼굴은 뭐다냐? 그거이 남편 장례식에 나올 얼굴이요? 차를 출발시켰을 때 아버지는 불만을 폭발시켰다.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었던 차량 안은 목욕탕 같았다. 그 무더위에 아버지의 화가 겹쳐진다. 일의 과정을 다 말하자 아버지는 제일 먼저 탄식했다. 한심한 얘기는 더는 안 들을란다. 그러고 보니 세전함 도둑에 대해 막 얘기했던 참이다. 지긋지긋해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래도 말이여, 장남이 남매들을 다 모아놓고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았나? 이상한 소리? 내가 고개를 갸웃하자 아버지는 출관 직후를 얘기했다. 오가미 씨의 네 남매가 마당 구석에 모여 있었단 게 뭐라고 소곤소곤 얘기하는가 싶어서 다가갔더니 여차 싶으면 내게 말을 맞추면 돼 라고 장남이 말하더라고.
그 말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다. 그러고 보니 신타로 씨가 문제의 조의금 봉투를 품에 넣는 걸 봤어요. 그거 어쩔 셈인지. 어쩌면 조의금 도둑이 어떻게 안쪽 봉투만 빼갔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일지도. 그때였다. 혼자 뒷자리에 앉은 렌이 피식하고 웃었다. 그런 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빤하잖아? 빤해. 그럼 렌은 뭔가 알고 있다는 말이야? 내가 놀라 묻자 렌은 뒷좌석에서 몸을 내밀었다. 이카이 형은 말이야. 어떤 사람이랑 조금만 얘기를 나누면 바로 그 사람을 믿어버린다니까. 아니면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판단하는 면이 있어. 안 그래? 어째 깔보는 것 같다. 그러나 짚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라 부정할 수는 없었다. 라는 이카이 형의 그런 점에 완전히 영향을 받고 있지. 하지만 저 옆에는 귀신이 산다는 말도 있잖아. 알아? 잘도 알고 있네. 그런 어려운 말을. 얼버무리는 것도 통하지 않았다. 내가 의미를 모른다는 것을 간파하고 렌은 말을 이었다. 이야기 그대로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이 뒤섞여 있다는 말이야. 앞으로의 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꼭 머리에 새기라고. 그러니까 3시간 후 저택으로 돌아와 처칠일 법요를 마치고 나서야 우리들이 그날 해야 하는 모든 일이 끝났다. 셋이서 차에 타고 시동을 걸려던 나는 마침 이때 라는 모습을 가장하며 말했다.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배가 아프다냐? 하는 아버지의 말을 흘려들으면서 차에서 내린다. 이번 변명의 대상은 또렷하다.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일을 아버지가 안다면 니는 우째 괜한 일에 나댄다냐 하며 불호령이 떨어질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나는 조의금 도둑이라는 혐의를 쓴 불쌍한 부인을 그냥 놔둘 수 없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오감이 집안의 사남매와 사치에 그리고 야스에까지 6사람이 처칠일 법요의 여운이 남았는지 방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돌아온 나를 보고 일동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돌아왔습니다. 입을 열자마자 사쿠라코가 방석을 권했다. 합장하고 나도 앉는다. 어쩐 일인지 나머지 6명과 대치하는 형태로 앉고 말았다. 말하려는 것은 낮에 있었던 조의금 도난 사건입니다. 그 한마디에 내 남매가 서로 눈짓을 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범인을 아셨어요? 사치오가 제일 먼저 따져 묻는다. 예, 그렇다기보다 범인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신타로 씨? 내 질문에 신타로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치오가 미간을 찌푸렸다. 대체 무슨 소리죠? 분명히 안쪽 봉투가 사라졌는데 범인이 없다니? 아까 낮에 했던 대화에서도 나왔다시피 오늘 접수대의 상황에서는 조의금 봉투를 일단 개봉해 안쪽 봉투만을 꺼내고 다시 원래대로 함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원래부터 안쪽 봉투가 들어있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즉 신타로를 비롯한 사남매는 접수대에서 빈 조의금 봉투를 야스에에게 건넨 것이다. 게다가 전날 대화에서 조의금 액수를 통일하고 사치오에게 그 말을 듣게 함으로써 그녀가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할 정도로 주도 면밀했다. 증거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렌의 억측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타로는 수긍했다. 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치오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있다. 우리들 뒤에서 얘기하고 냈다 조의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버지의 재산을 목적으로 후처가 된 사치오 씨 품에 들어갈 돈이라면 굳이 낼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안 내는 것은 좀 그래서
그래서 도난당한 것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거 들켜버렸네 하고 연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며 신타로는 웃었다. 그가 다른 남매들에게 여차 싶으면 내게 말을 맞추도록 부탁했다는 말은 아버지에게 들었지만 선선히 인정하는 것을 보니 결국 시치미를 뗄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다. 가오루코, 사쿠라코, 신지로 세 사람도 특별히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사치오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할 말을 잃었다.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변하고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고이는 것처럼도 보인다. 신노스케와의 혼인 시기를 생각하면 그녀가 사남매에게 좋게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신타로 남매의 행동은 비열했다. 사치오가 아주 불쌍했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가 괜한 말을 하지 말라고 호통치고 있었다. 저기. 침묵을 견디지 못했는지 야스에가 조심스럽게 입을 뗀다. 그러나 신타로가 간발의 차이로 그녀에게 손바닥을 보이며 제지했다. 야스의 짱은 끼어들지 마. 이건 오가미 집안의 문제야. 네 참, 이렇게 빨리 조의금 봉투가 비었다는 것이 밝혀져 소동이 날지 몰랐네. 나중에 발각되었으면 누가 훔쳐갔겠지 생각할 거라고 봤는데. 신지로가 머리를 쓸어 올리자 가오루코가 아랫입술을 내밀었다. 우리들 별로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아니고. 조의금은 제대로 준비해 건넬 테니까 그걸로 용서해줘요. 그러나 사치오는 말없이 일어나 쿵쿵 소리를 내며 다다미를 밟으면서 방을 떠났다. 나는 순간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닐까 하고 반성했다. 그러나 진상을 모른다고 해도 사치오가 불쾌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의심을 받은 야스에를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녀 쪽을 본다. 그런데 야스에는 내 발언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기색이 전혀 없이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6. 도연사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 다 되어 맛있는 냄새가 현관까지 솔솔 풍겼다. 주지 스님의 이카이 씨까지 모두 수고하셨어요. 씩씩한 목소리로 우리를 맞아준 사람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는 고테가와 미즈키. 어깨까지 기른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그럴듯하다. 그녀는 구보야마 집안의 먼 친척벌로 구직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기 대학의 졸업을 계기로 올해 3월부터 우리 절에 기거하며 일하고 있다. 마침 그 무렵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고 쌍둥이의 엄마 역할을 했던 구보야마 집안의 셋째 딸이 드디어 결혼해 절을 나갔기 때문에 도연사 측에서는 가사와 집을 지키는 등 잡무를 볼 사람이 필요했다. 절 일은 돈을 취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미즈키는 적임자였다. 일하기 시작하고 약 4개월, 이제까지 절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에게는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듯한데 그래도 밝게 지내주었다. 맥주 차게 해놓았는데. 아니면 목욕부터 할래요? 신부 같은 미즈키의 말에 내가 쓴웃음을 짓는데 아버지가 일찌감치 목욕탕 쪽으로 향했다. 나는 일단 내 방에 들어가 가사를 벗고 폴로 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거실과 이어진 장지문을 연다. 어머. 이카이 오빠. 벌써 왔네요. 상쾌한 목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란이 있다. 어깨까지 흘러내린 검은 머리카락, 또렷한 눈썹, 민소매의 하얀 원피스. 방석에 앉아 다리를 옆으로 모은 모습에는 도무지 14살로 보이지 않는 차분함이 있다. 만약 란이 모르는 집 사람이라면 나는 대놓고 양갓집 규수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렌에게 나와 함께 사람 좋은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있는 란, 어렸을 때는 겁이 많고 몸도 튼튼하지 않아 늘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런 특성이 나중에 인격 형성에 작용했는지, 아니면 학교를 쉬는 날에 침대에서 읽은 소녀 만화나 아동 문학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식구에게도 존칭을 쓰는 아가씨처럼 구는 소녀로 커 있었다. 지금은 내향적인 성격도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집안에 있는 것을 즐기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어 아버지에게 외톨이라는 야유를 받고 있다. 렌이 도연사에서 살게 될 때까지 벌어진 과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반해 오히려 라는 도연사에서 살게 되고 나서부터 일어난 경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세상에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듯 인간의 선량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쌍둥이는 대조적이지만 그래도 사이는 좋다. 피를 나눈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일까? 보호자라는 입장인 우리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두 사람만이 지닌 느낌 같은 것이 종종 드러난다. 이제 곧 저녁 식사야. 란이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하자 그녀는 볼을 붉게 물들인다. 이거 오늘 공양주가 주신 거예요. 그녀가 먹고 있는 과자는 사카에야의 난방 오우라이로 버터의 풍미가 풍부한 아몬드 분말에 라즈베리 잼을 바른 후쿠오카의 명과다. 10cm가 채 되지 않는 타원형의 그 과자를 양손에 들고 먹는다는 모습은 어린애 같아 마치 다람쥐 같은 작은 동물을 연상시킨다. 옆에 탁자에는 부처님께라고 적힌 메모와 과자가 8개 들어가는 평평한 박스가 놓여 있다. 중학교에는 얌전하게 다니고 있지만 란의 소심함은 지금도 건재해 휴일에는 웬만해선 밖에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란이 오직 하나, 행동력을 발휘하는 관심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과자다. 절에서는 법요의 감사 선물이나 인사 등으로 어쨌든 수많은 과자를 받는다. 게다가 목적이 있어서 준비한 것인 만큼 그런 과자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맛이 있다. 그런 과자에 철들 때부터 친했던 터라란의 혀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고급스러워졌고 좀 더 맛있는 과자는 없나 하는 탐구심이 왕성해졌다. 옆에서 보면 날씬해 보이는데 요즘 들어 체중이 미세하게 증가했는지 한창 사춘기인 그녀는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에는 폐를 끼치지는 않았나요? 비난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녁 식사 전에 과자를 먹는 것을 지적당해 나름 탐탁지 않은 모양이다. 라는 남은 과자를 입에 다 쓸어 넣고 재빨리 화제를 바꾸었다. 얌전하게 있었어. 라고 대답하려는데 렌도 거실로 들어왔다. 폐는커녕 내가 유족의 트러블을 해결했지. 그렇게 말하고 렌은 의기양양하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렌의 추리를 오감이 집안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 그리고 신타로 남매가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말했다. 들으면서 아버지는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지만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나를 타박하진 않았다. 유족의 트러블? 흥미를 보이는 란에게 렌은 조이금 도난 사건을 설명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내게 전해 들은 것인데 렌은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전한다. 그 도중에 렌이 자연스럽게 과자 하나를 들어 입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란의 얼굴에 충격의 감정이 서리는 것을 보았다. 설마 과자 8개를 혼자서 다 먹으려고 생각했단 말인가? 렌이 한바탕 이야기를 끝냈을 때 란은 입을 오므리고 의외의 말을 꺼냈다. 어머, 정말 그 말이 맞는 걸까요? 나와 눈을 마주친 다음에 렌이 그녀에게 묻는다. 무슨 소리야? 그 말이 맞다니? 무엇보다 신타로 남매가 인정했잖아. 그러자 란은 우아한 미소를 지었다. 그 표정에서 나는 문득 미륵보살의 미소를 보는 것처럼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렌은 늘 누구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선 안 돼요. 기억해둬요. 불천인 신천인, 불천인 신천인 이라는 말을. 낮에 렌도 비슷한 소리를 한 적이 있다.
물론 내용은 완전히 극과 극이었지만 불천인 신천인이라는 말은 나도 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아주 많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이금 도둑은? 계속되는 란의 말에 나와 렌은 절규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즈키가 저녁에 먹을 감자조림을 담은 그릇을 거실로 가져왔다. 낯빛이 좋지 않은 우리들을 보고 너무 배가 고파서라고 착각했는지 미안해. 당근이 좀처럼 익질 않아서 라며 눈물로 사과했다. 7. 오가미 신노스케의 49제 법요는 내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때까지의 스이젠 별표 법요는 장례를 치렀던 27일을 제외하고 아버지가 혼자 지냈고, 원래라면 고인이 저 세상으로 떠나는 날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49제 법요야말로 주지가 집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법요와 날짜가 겹친 데다 내가 계속 부탁했기 때문에 오가미 집안의 승낙을 받아 내가 하기로 했다. 별표 세상을 떠난 뒤 49제까지 7일마다 올리는 제사. 오가미 집안의 저택에는 전부 15명 정도가 모였다. 그 중에는 내 자녀와 사치요. 그리고 야스에의 모습도 있었다. 독경은 조용히 진행되었고 참가한 사람들의 표정도 또 장례식 날에 비해 후련한 것처럼 보였다. 49제는 하나의 큰 경계이다. 이 뒤로도 백날, 1주기, 3주기까지 법요가 이어지지만 간격이 점점 늘어나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의 정리를 한다. 사후의 세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례와 법요는 누군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한 행사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장례식 날의 일도 이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법요가 끝나고 제사가 일단락되었을 때 나는 한 사람에게 산책을 가자고 청했다.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용히 청했는데 아직 더위가 남아있어서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일은 괴롭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의외로 상대는 뭔가를 알아차린 듯한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다. 오가미 집안에서는 더 이상 일하실 수 없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7일마다 열리는 법요에도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문 밖으로 한 걸음 내밀었을 때 나는 앞을 응시한 채 말을 꺼냈다. 그녀가 거기서 풋하고 웃음을 터뜨린 것도 나로서는 의외였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애당초 나는 그녀를 전혀 몰랐다. 말씀을 잘 하시네요. 스님은 제가 올 줄 알고 일부러 49제를 맡으셨잖아요. 미즈카미 야스에의 목소리는 실로 평온했다. 슬쩍 옆을 보자 쇄골 부분에 땀이 흘러 햇빛에 반사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럴까요? 만난다면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신타로 군이 오라고 했어요. 꼭 아들과 함께 오라고. 그녀의 초등학생 아들은 오늘 어머니와 함께 법요에 동석했다. 제사 자리에는 신타로 남매에 둘러싸여 또박또박 질문에 대답하면서 즐거워했다. 그래서 나도 글을 남기고 야스에만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7일마다 열린 법요에 참석하지 못했던 당신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고인과 유족들을 만날 용기가 없었겠죠. 신타로 남매의 조의금을 훔친 사람은 당신이었으니까. 머뭇거려야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야스에는 대답하기 전에 일단 한번 숨을 크게 내쉬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장례식 날 저녁,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잘못된 추리를 얘기한 직후였습니다. 역시 란의 지적이 옳았던 모양이다. 나는 그 내용을 충실히 야스에에게 전했다.
만약 신타로 남매가 접수대에서 빈 봉투를 건넸다면 도난으로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타로 씨도 나중에 발각되면 누가 훔쳐갔나 보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 고 말했습니다. 야스에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이금 봉투가 비어있다는 것을 사치오 씨가 깨달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도둑의 소행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접수대를 비웠을 때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조이금을 넣어둔 함을 지키는 눈은 없었으니까 도난이 발생했다고 신타로 남매가 주장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신타로 씨는 사치오 씨의 비난을 받는 당신을 돕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내가 접수대를 지켰다. 즉 그는 가공의 도둑을 만들 최고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렌의 추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 모순을 깨닫지 못했다. 처칠일 법요에서 내가 저질렀던 것은 의도치 않게 사치오를 고립시키고 야스에가 참회할 기회를 빼앗았다는 말도 되지 않는 짓이었다. 미리 조이금의 액수를 사치오 씨에게 말했을 정도로 주도면밀했던 신타로 씨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제가 잘못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신타로 남매는 제대로 조이금에 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저택의 바깥을 따라 우리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길을 걷는다. 두 개의 짧은 그림자가 옆에서 보면 구워질 정도로 천천히 걷는다. 그런데 조이금 봉투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죠. 물론 미즈히키의 색깔이 흑백이거나 은색이라는 점, 바깥 봉투의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준비한 본인이 아닌 한 그런 미묘한 차이를 깨닫지 못하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조이금 봉투는 위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위조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건지도 모른다. 요컨대 표지와 참석자의 이름만 기록하면 본인 이외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장 전날, 신타로 네 남매가 집에서 조이금의 액수를 상담했다. 그것을 들은 야스에는 원래 접수대를 혼자 맡기로 한 탓에 그들의 조이금을 훔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우선 조이금 봉투 4장을 준비해 각각의 오가미 집안 남매의 이름을 적었다. 전원이 기혼자였기 때문에 부부 연명으로 하고 4장 모두 다른 디자인을 선택하는 등 여러 가지 배려를 했지만 일단 본인만 보지 않으면 가짜라는 게 발각될 가능성은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본장 당일, 당신은 준비한 사인분의 가짜 조이금 봉투를 주머니 같은 데 숨겼습니다. 그리고 신타로 남매에게 진짜 조이금을 받았을 때 발밑에 함에 넣는 척을 하며 가짜 조이금과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긴 책상에는 흰 천이 쫙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면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사각을 이용해 조이금을 바꿔치기 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가짜를 준비한 것은 만약 단순하게 조이금 봉투를 훔치기만 할 경우 반투명한 함의 안을 누가 보고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남매는 전날에도 집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조이금을 내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조이금 봉투가 쌓였을 때라면 모를까 몇 개 되지도 않았는데 봉투가 줄어든다면 누군가 이상한 점을 깨달을 수도 있다. 가짜 봉투를 대신 넣어두면 그럴 염려가 없다. 더불어 야스에는 조이금의 주인인 사치오가 나중에 혼자서 이 함을 열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다. 제대로만 되면 텅 비어있는 조이금 봉투는 그때까지 발각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때는 이미 사남매가 멀리 가 있어 집에 올 수도 없는 형편이라 예를 들어 소동이 났다고 해도 그들 남매가 가짜 봉투를 직접 볼 기회는 없다. 그러면 사치오는 어쩔 수 없이 조이금 도둑의 소행이라고 받아들일 것이고 그 범행의 타이밍은 본장 날부터 조이금 함을 개봉하는 순간까지로 넓어져 범인을 찾아내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야스의 본인이 특별히 의심을 받을 일이 없다.
야스에는 그런 내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안일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당신은 진짜 조의금 봉투를 숨기고 있다가 화장실에 갈 때 어딘가 안전한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였죠. 그런데 직후에 예기치 않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사치요 씨가 함을 엎은 겁니다. 사치요는 조의금 봉투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소동을 들은 신타로 남매가 접수대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에 띄면 조의금 봉투가 가짜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 야스에는 등골이 서늘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조의금 봉투가 가짜라는 것을 신타로 남매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치요 씨가 반투명함을 안고 집 안으로 사라진 후 문제의 조의금 봉투를 자연스럽게 회수하는 신타로 씨의 모습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는 봉투가 자신이 준비한 것과 다르다는 걸 알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한 거죠. 동급생이자 고인이 도움을 받았던 당신을 감싸기 위해 아무래도 신타로는 사치요를 말리고 있을 때에는 조의금 봉투가 가짜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 만약 그 시점에서 야스에의 지디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녀를 감쌀 의도가 있었다면 역시 그녀 대신 접수대에 있었다고 발언하지 않고 조의금 도둑의 지드로 몰아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타로는 그때 사치요가 사라진 후 처음으로 조의금 봉투를 보고 마침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아가 야스에가 바꿔치기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사치요 씨가 조의금이 사라졌다고 소동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제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했습니다. 걸음걸이보다 더 천천히, 마치 한쪽 발을 올릴 때마다 착지할 장소를 찾는 것 같은 리듬으로 야스에는 말한다. 그래서 스님이 처음부터 조의금 봉투가 비어 있었다고 말하고 신타로 군 남매가 나란히 그렇다고 했을 때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해서 진상을 얘기하려는 제게 신타로 군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둘이서 얘기했을 때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능한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적으로 야스에가 한 짓은 절도다. 사치요나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경찰을 부르는 소동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동급생인 신타로가 중심이 되어 사남매가 협력해 야스에를 감쌌다. 조의금 도둑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했던 것이다. 여차하면 내게 말을 맞추도록 해 라는 신타로의 발언은 그런 의도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40만 엔이라는 큰돈을 훔치려고 했던 저를 그대로 방면하지는 않겠지요. 그때 저는 그저 믿을 수 없는 기분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타로 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만년의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본 야스의 짱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고. 개인적으로는 신타로 남매가 사치요를 좋게 보지 않는 감정이 있었던 것도 그들의 판단에 조금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래도 신타로의 그 말에 거짓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선의를 믿는 란이 그토록 빨리 진상에 도달할 수 없었을 테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어서 훔친 돈을 네 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조의금은 예정대로 그들의 손으로 사치요 씨에게 넘어갔지요. 야스에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옆얼굴은 스스로 저지른 짓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40만 엔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나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죄에 손을 담글 만한 돈이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다. 야스에의 행동 이면에는 뭔가 숨겨진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돌아가신 신노스케 씨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 질문의 의도가 통했을까?
야스에는 자신의 감정의 명확한 표현을 피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노스케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꼭 제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셨어요. 그것이 그분과 저 사이에 나눈 유일한 약속이자 친애의 증거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는데 그녀의 턱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아스팔트를 적셨다. 그것이 땀인지 아닌지 나는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그런데 유언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지 않는 한 그것은 그저 봉투 하나입니다. 내내 집안에 있던 사람이라면 없애버리는 것도 쉽죠. 신노스케 님의 유산을 누구에게도 건네주기 싫어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대놓고 지명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야스에는 사치오가 유언장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신노스케 님이 돌아가시자 저는 오감이 집안에서 하던 일을 잃었습니다.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살겠지만 아들을 생각하니 수입이 없어진다는 불안이 커져 40만 엔이라는 돈이 너무나 절실하게 가지고 싶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신노스케 님의 마음을 짓밟은 것이 분해서 아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꼴불견이지만요. 야스에는 거기서 입을 닫았지만 나는 그녀의 명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애당초 돈이 필요했다면 조문객의 조의금이 모인 단계에서 그중 몇 개를 훔치는 게 편하다. 신타로 남매의 40만 엔이라는 조의금 액수는 매력적이지만 다른 조문객의 조의금을 노려 좀 더 많은 봉투를 훔치면 나름 괜찮은 액수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야스에의 계획에서는 애초 신타로 남매의 조의금 봉투가 비어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시나리오였다. 어떤 타이밍이든 절도의 혐의가 있으면 사치오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이때 야스에는 가짜 조의금 봉투라는 물적 증거를 남겨두었다.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지만 그 점에서 걸릴 우려는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가짜 봉투가 신타로 남매의 눈에 들어가 바뀌었다는 게 드러나면 범행이 가능한 인물은 야스의 하나로 좁혀진다. 애당초 조의금 도둑이 외부인이라면 안쪽 봉투만 빼가기보다는 봉투째 들고 가지 않을까? 내가 야스의 계획이 아니랬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점이다. 봉투 몇 개를 훔친다는 간단한 방법이 아니라 가짜 봉투를 바꿔치기 한다는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목을 졸랐던 것이다. 단 한 가지, 야스에는 가짜 봉투를 준비함으로써 화장실에 갔을 때 봉투를 훔친 게 아닐까 하는 사치오의 의심을 물리쳤다. 그러나 이것도 사치오가 함을 뒤엎은 덕에 드러난 완전히 우연 때문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우연이 잘 굴러갔을 뿐이다. 이상의 것을 고려해도 야스에가 이번 같은 일을 준비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야스에에게 다른 목적, 즉 신타로 남매의 조의금만을 확실하게 훔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야스에의 예상이 아니랬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적어도 가짜 봉투를 바꿔치기 할 필요성은 나온다. 이미 얘기했듯이 처음 바다함에 넣은 그들 봉투가 갑자기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그녀에게는 신노스케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추모하며 내는 돈 많은 자신이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아내와 자식 대신 만년의 신노스케를 간호하고 친애를 쌓았던 야스에가 한 권리 주장이었던 셈이다. 고인의 의향을 짓밟아버린 사치오에게 야스에가 벌인 최소한의 저항이었던 것이다. 야스에가 가짜 봉투를 바꿔치기 한다는 비합리적인 방법을 굳이 준비한 이유를 상상했을 때 나는 아무래도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탓에 그녀의 명분을 솔직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오히려 다음 말을 해야 했을 때 나는 목에 걸리는 것 같은 감각을 이겨내야만 했다. 사치오 씨에게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죽은 남편의 유언장을 파기했냐고. 야스에가 힘차게 고개를 들었다. 이쪽을 보는 눈이 크게 벌어져 있다. 맹세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가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사치오 씨의 말을 믿으십니까? 아기를 가지고 파기한 것을 누가 묻는다고 해서 솔직하게 대답하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로. 나는 품에서 두터운 꾸러미를 꺼냈다. 당신이 훔치려고 했던 것과 같은 40만 엔이 들어 있습니다. 사치오 씨는 부족하면 좀 더 넣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야스에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27일 법요를 위해 오가미 가문을 찾았을 때 나는 저택의 구석에 있는 다다미 방으로 사치오를 불러라네 추리를 전하고 유언장에 대해 물었다. 그때까지 마주 앉아 무릎을 꿇고 있던 그녀는 일단 일어나 40만 엔의 지폐를 모아가지고 돌아와 이것을 야스에 씨에게 주라며 내게 맡겼다. 나는 너무 놀라 그 진위를 물었고 그녀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야스에 씨가 이 정도 돈으로 남편과 쌓았던 친해가 해결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내 질문에 그녀는 깊이 수긍했다. 당연합니다. 그녀가 죽은 남편의 재산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결코 그녀가 들여놓을 수 없는 영역에 저와 남편이 있어요. 무엇보다 저와 신노스케는 부부였으니까요. 그 순간 나는 사치오의 심정에 압도되어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신타로 남매는 야스에를 동정해 조이금 도둑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했다. 그에 반해 사치오는 40만 엔을 훔친 게 아니라 야스에에게 주기로 했다. 이른바 조이금 도둑의 존재를 사후에 묻어버린 것이다. 그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할지도 모른다. 왜냐면 사치오의 행위는 40만 엔의 돈 정도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유대감이 자신과 신노스케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범죄에 손을 댈 정도로 야스에가 고집했던 친애라는 것에 바로 자신이 40만 엔이라는 가격을 붙였다고 자각시켜 야스에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만약 아버지가 얘기했듯 정말 신노스케의 재산만 보고 결혼했다면 사치오는 과연 그런 행위를 주저없이 할 수 있었을까? 돈을 쥐어줄 테니 입 다물어 정도의 싸구려 생각이라면 내가 압도될 정도의 말을 그녀가 쉽게 내뱉을 수 있었을까? 나이가 배나 많고 게다가 병까지 앓고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왔다. 당연히 사남매는 경원시했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목적이라는 소문을 냈다. 그런 것들은 모두 결혼 전에 이미 상상할 수 있었다. 그래도 사치오는 결혼을 감행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부부 사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남편의 간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틈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두 사람의 아이를 갖는 것조차 결혼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어떤 각오와 고뇌가 있었는지는 타인이 헤아릴 수 없다. 그 유무는 그녀 자신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사치오와 신노스케는 확실히 인생의 한때를 부부로 지냈던 것이다. 이때 비로소 나는 사치오와 신노스케가 서로를 사랑했구나 하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에 이르렀다. 그리고 어떤 기만도 책략도 없이 그녀의 언동은 그때까지 진실이었던 것으로 믿을 수 있었다. 렌에게 얘기하면 또 사람 좋은 소리 한다고 비웃겠지만 사치오에게 40만 엔이 품고 있는 의미를 야스에도 바로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어딘가 후련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돈을 아들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모든 것을 감수한 담백한 말투였다. 나는 꾸러미를 다시 품에 넣으면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사치오 씨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택을 한 바퀴 돌았다. 마당에서는 야스의 아들이 어른들에 둘러싸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들은 모여있는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가까운 사치오를 살갑게 대하고 있다. 사실 오늘까지는 늘 불안했습니다. 직업을 잃고 이제부터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싶어서. 문 밖에 멈춰서서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아들에게 보내면서 야스에는 말했다. 나도 그녀를 따라 같은 방향을 본다. 하지만 지나간 일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 이제 드디어 각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의 감정에 빠져 말도 안 되는 과오를 저지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말 그대로다. 신타로 남매와 사치오의 대응에 따라서 야스에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직 어린 그녀의 아들이 겪게 될 고통은 경제적인 면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번 일을 신타로 군 남매와 사치오 씨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저 아이를 제대로 기르겠습니다. 불안은 언제든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죠. 하지만 저 아이의 웃음을 보고 있으면 힘을 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겠죠? 내가 묻자 그녀는 주저없이 예 하고 대답했다. 저 아이의 웃음이라. 나는 문득 우리 집 쌍둥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피가 섞이진 않았어도 소중한 가족을 위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문을 지나 정원 쪽으로 다가가는 야스에의 모습을 알아보고 손을 흔드는 그녀 아들의 밝은 표정을 바라보면서 나는 혼자 그런 생각을 자문하고 있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